네, 아유 참 맛있는 북경오리 그리고 에어프라이어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제가 막 파로닥 찾아보니까 그 왜 저 어디죠? 무슨 백숙이 아니라 뭐야 그 삼계탕? 삼계탕. 네, 거기 왜 보면 좀 작은 닭 들어가잖아요. 아, 예. 네, 그런 애들이 이제 파로인가봐. 그러니까 그것도 세 마리는 아니요, 그건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들어가요? 껴놓으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분해해 놓으면 아니에요? 아니, 세 마리는 들어가. 세 마리는 들어가요. 네,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맛있게들 댁에서 드시면 되겠고요. 북경오리는 상당히 이건 좀 걱정됩니다. 북경오리 저는 좀 안심됩니다. 그래요?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안성재 이후로 최고의 미각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 좀 걱정이거든요. 북경오리. 저 왠지 이건 근데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먹습니다. 오! 북경오리! 북경오리 좀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래요? 우리나라에 북구형 오리를 잘하는 전문 중국집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서울에. 그래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니, 근데 거기는 그러면 북경오리가 이렇게 겉에 이렇게 바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막 굽는 게 보이게 돼 있죠. 그래 저는 북경오리를 못 먹어봤어요. 사실 오늘 처음 먹어본 네, 거야. 네, 네, 근데 한번 가보세요. 겉에는 이제 바삭바삭하고 예. 안에는 이제 촉촉한. 그게 이제 북경오리군요. 훈제. 바삭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딱딱해요? 어떤 사람은 딱딱한 정도까지 느끼죠. 그래 맛있구나. 근데 저는 오늘 먹은 게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북경오리는 우리 음식입니다. 우리 요리예요 이제. 그럼요.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시장 잠깐 정리하고 뉴스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6.7% 올랐습니다. S&P 500이 4.59%.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 날 하락을 했고요.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제가 아침 방송을 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3일 동안 올랐고요. 그리고 금요일에 4일째인 금요일에 아침에는 보합권 출발해서 마이너스 살짝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중에 반등을 하면서 4일 연속 상승을 했고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주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무역 협상 중이다. 그리고 조만간 관세율이 조정될 거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파월 의장의 해임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면서 반등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지난 한 주 굉장히 좋았고요. 우리나라도 좋았는데 엉뚱한 얘기나 이상한 일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번 주에는 네. 그러면 그래도 이런 힘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강하게 상승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저점을 형성하고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멈춰 있다 하더라도 종목별로는 좀 순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엔비디아가 4.3%는 올랐고요. 엔비디아에는 개별 뉴스가 있었고요. 테슬라가 거의 10% 상승을 했습니다. 주중에 주간으로 상승률을 보더라도요. 엔비디아 9% 상승했는데 저점이 마이너스 6%였습니다. 네. 일부러 제가 가져왔는데요. 테슬라가 18% 올랐는데 저점이 마이너스 7%였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저점이 마이너스 3.95%였는데 종가가 플러스 10.9였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월요일 날 빠졌다가 그 이후에 화요일 날부터 얼마나 크게 반등을 했는지 알 수 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일주일간 6.7% 올랐으니까 지난 한 주는 굉장히 강한 그런 좋은 한 주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했기 때문에 낙폭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반등폭이 그거보다는 좀 작았지만 코스피 2.5%, 코스닥은 1.6%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의 순매도를 보면 1,442억입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기관들은 1조 원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즉 미국의 강한 반등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감소됐고 기관들은 매수해줬고요. 거기에 수급적으로는 대선 정책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우리나라는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한 부분이 아니고 네. 3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상호관세 발표 후에 급락한 부분은 전부 다 회복했고요. 직전에 박스권으로 다시 진입했습니다. 차트는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정착 테마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조선 및 화장품이 주 후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주간으로 등락률을 보면 HD 조선해양이 17%, 하나오션이 16.5%, HD 현대묘포조선이 21%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금요일날 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실적 발표들을 했거든요. 네. 금요일날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들이 6,316억 순매수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6,300억 정도 순매수. 6,300억이요? 네, 금요일 날이요. 기관들은 5,100억 정도 순매수해줬습니다. 금요일 날 하루에 하나오션 11%, HD 현대중공업 7%, HD 한국조선해양 6.4% 올랐습니다. 조선업이 뭐 그동안에 좀 주춤하면서 좀 내려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선업에 대해서 뭐 피크 쳤냐 이런 얘기를 또 했었는데 전부 다들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어떤 종목은 역사 신고가, 어떤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다시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3.4% 올랐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선 정책들. 그러면서 전력기기 종목들도 다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7% 올랐고요. 하나솔루션이 9.9%, 화장품인 실리콘토가 9%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도 상당히 견조하고 좋은 흐름에 지난 한 주로 보였고 그 중에서 조선 화장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네. 한 주였습니다. 매크로부터 이제 흐름을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럼 완화되기 시작했느냐? 주식 채권 달러의 트리플 하락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완화적 발언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달러 수와 국제 수익률이 단기 급변동성 이후에 좀 안정됐고요. 그런 사이에 주식시장은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나스닥이 월간 저점이 이번 달에요. 아직 이제 며칠 남았지만 저점이 14.5%였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 종가가 플러스 0.48입니다. 15% 반등한 겁니다. 차트 볼까요? 제가 이제 주봉을 보여드리면서 기술적 분석이 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단기 저점은 형성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 네. 주봉이고요. 직전 고점을 좀 돌파했습니다. 직전 주에 고점 돌파했고요. 네.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월간은 요 차트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이너스 14%. 이게 월간이 월간? 네, 4월에. 한 달 전에 열어보고 오늘 열어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뭐 별차이 떨어졌다가 모르시겠네요. 다시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플러스 나온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15%의 반등을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4월이 얼마나 이 지수입니다. 지수. 얼마나 변동성이 컸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간으로는 지금 S&P 500 기준으로 연간 저점이 7.7% 하락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6%거든요. 요거는 이제 지금 S&P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흐름은 S&P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차트를 잠깐 보면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요만큼 밑에 빠졌다가 올라온 거는 관세 발표 후에 4월에 빠졌다가 올라온 거고요. 요 위에 있는 음봉은 1월부터 3월까지 빠진 거예요. 1월부터 3월까지는 뭐 관세나 이런 부분들은 우려는 있었지만 그것이 반영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미국 예외주가 되면서 미국이 연준은 QT를 진행하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오르고 또는 경기 선행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시장은 계속 오르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이건 고평가 아니냐의 네.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관세로 인해서 빠졌다가 올라온 거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다시 올라가서 신고가 내려면은 그 고평가 부분이 다 해소되고 그것을 그 고평가가 아닌 이후에 성장이 더 있다라는 걸 확인이 돼야 된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르다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관세발 단기 악재는 반영이 됐고 중장기 악재인 경기 침체 진입 여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번 주엔 트럼프 취임 100일이 있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총회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 요거보다 이제 PC가 중요하죠. 이번 주 PC 발표이고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BOJ 금리 결정이 있고요. 30일하고 1일 날 있고요. 실적 발표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애플, 퀄컴 뭐 이런들이 다 주요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상당히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좀 묻혀 있었습니다. 관세 때문에. 네. 근데 관세 부분은 다 원위치 시켰지 않습니까 지수가. 그러니까 이제는 요 내용 하나하나에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미국 시장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한국 시장은 수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4월 2일인 관세 발표 이전에 외국인들이 그 전주에는 2,700억 순 매도였습니다. 네. 관세 발표하고 나서 5조 8,900억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4조 1,8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4.1조로 매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28조 매도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1,442억 매도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관세 발표 전해보다 관세 발표하고 나서 급격하게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2일 이후에 11.3조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 2주 동안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점차로 줄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6천억이나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매도를 했던 부분에 3월 31일 날 우리나라는 공매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참 운도 안 좋게 타이밍이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2주간 10조 원 넘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피크가 지나가지 않았냐 이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코스피 지분율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냐면 31.5%까지 왔습니다. 지난주 그래요? 금요일 기준으로요. 이게 외국인들이 작년 6월까지는 24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서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7월서부터 팔았던 그 바로 직전에 7월 말에 외국인 지분율이 35.65%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진 겁니까? 한 4%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요 규모를 한번 보시면요. 9개월 연속 순매도했고 39조 원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4월엔 11조 원 순매도했고요. 근데 9개월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역대 최장 순매도 기간 1위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7년 6월서부터 11개월 순매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39조 원 4월의 순매도가 어느 정도냐? 네. 역대 월간 최대 순매도인 1위가 2020년 3월 팬데믹 때 12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외국인들이 매도했는지를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로 월별로 따져봐도 거의 이제 그 수준까지 갔고 네. 그다음에 기간으로 보더라도 제일 오래 네. 외국이 계속 순매도한 게 예. 저 금융위기 때 11개월인데 예, 지금 예. 9개월까지 왔다 이거죠. 네. 그렇게까지 이제 팔면서 강력하게 매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지분율도 31.5%까지 빠졌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건 그렇다 치고 뭐 그때 그렇다고 해서 뭐 더 팔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좀 상황에 따라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를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우리 원화 채권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채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리스크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일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간다든지 우리나라 시스템 위기 간다고 생각하면 채권 사면 안 되죠. 당연히 더더욱 채권을 사면 안 네. 되죠. 근데 이제 채권을 샀단 말이에요. 이랬다는 얘기는 결국은 달러 자산에서 이머징이나 유럽으로 자금이 이동됐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험 자산의 회피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왜 발생이 됐느냐?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만일 완화가 된다면 해소까지 아니더라도 완화가 된다면 네.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채권을 샀지만 주식을 왕창 팔았단 말이에요. 계속 강하게. 그러면서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조금 완화돼. 그러면 다시 살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되면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상대적 저평가, 정치 리스크 해소, 금융 완화 정책 할 거죠. 경기 부양 정책 할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던 게.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장은 그 사이에 또 올라오는 동안 국내 기관이 팔겠죠.
같이 사주면서 뭐 좋다 그렇게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거 뭐 약속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은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은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위쪽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난주에 내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수급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통상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그 외국인 비중 있잖아요. 아까 36% 아니 35%에서 31%까지 떨어졌던 거. 통상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이렇게 오락가락해요. 보통 30% 왜냐하면 기간이 지나면서 예. 상황에 따라서 옛날에는 훨씬 작았죠. 이제 많이 늘 때도 있고 절 때도 있고 네. 그런데 지금은 평상적인 꽤 오랫동안의 흐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30% 아래로 잘 안 내려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 왜 그럴까요? 한국이라는 국가가 안 좋아서 그러면 여기 다 팔고 나가자 이런 게 아니고 그 패시브 자금이라는 건 글로벌 전체적으로 비율을 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아래로 안 내려가고 또 일정 부분 이상 더 사지도 않고 그러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건데 지금 이거 보면은 뭔가 좀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계속 이러면서도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박스권 위로 올라서면서 막 강하게 갈 수 있는 요즘 우리나라 월봉 차트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만큼 빠졌다 여기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막 3,000포인트 위로 갈 수 있는 동력, 모멘텀이 지금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확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선 정책 테마와 그리고 뭐 이슈별 테마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품목별로 그 관세 정책이 나오면 뭐 어떤 건 수혜이다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만 움직이고 그리고 또 실적이 좋거나 또 센 종목들 수급이 붙어 있는 애들 네. 얘들은 신고가를 계속 내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시고요. 네. 특히 이번 주에는요. 5월 1일 날 우리가 휴장입니다. 네. 노동절 휴장이고요. 근데 금요일 날이 있는데 샌드위치 데이라서 휴가를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다음 주 화요일까지 휴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요일도 물론 있긴 있지만 목요일 뭐 휴가라고 하는 샌드위치 데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3일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여기서 미국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물론 뭐 지금 견조한 흐름을 받겠지만 우리 시장이 여기서 종목별로는 움직이지만 전체 지수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을 이번 주에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제가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워딩이 저는 한번 들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실질적인 것을 주지 않으면 관세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실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중국에 들어가서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여태까지 이런 얘기는 안 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중국 시장을 개방하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경제 활동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관세 안 물리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 처음에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프로님이 좀 달라졌죠. 이렇게 말씀 질문 주시는데 지난주에는 더 많이 달라졌어요. 더 많이 달랐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금융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더 제조업이 아니고 아마도 이거는 다 자본시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자본으로 지배하면서 왔습니다. 네. 꼭 어려울 때 그렇거든요. 우리는 시장 개방 언제 했죠? 외환위기 때 했습니다.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우리 시장 개방을? 네. 외환위기 끝나고 나서 시장 개방하라고 요구를 해서. 그래서 그때 개방 많이 했다. 네, 그때 개방을 얘들이 요구하는 소위 서구에서 요구하는 맞아. 서구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것들을 막. 근데 중국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또 새로운 걸 가지고 새롭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거 아마 환율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국면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요 워딩에서 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뉴스가 그 미국 시장도 그렇고 주말 내내 제일 많이 다니는 게 이 뉴스가 이거였습니다. 중국이 일부 반도체 제품에 관세를 면제한다는 CNN 뉴스요. 내용은 뭐냐면요. 저도 그냥 이 표가 돌아다녔는데요. 이게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기업하고만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중국에 있는 걸 그냥 요 품목만 제가 여기다가 그냥 AI로 그냥 그 있는 핸드폰으로 네. 번역을 해서 있는데 뭐냐면 반도체 기반의 모듈, 뭐 회로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대부분 네. 반도체요. 이런 것들인데 요 내용 읽어보시면요.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일부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요. 이게 0%입니다. 일반 관세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기네들하고 원래 반도체 거래를 했던 최혜국 국가들은 다 0%예요. 그러니까 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칩은 빼고요. 나머지의 반도체의 회로, 뭐 직접 회로, 그러니까 여기 직접 회로를 썼는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관세 0%를 했고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 환급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 읽어드리면서 마지막에 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에틸렌이라는 게 보니까 에틸렌의 원료인 것 같은데 산업용 화학제품 일부와 의료장비 그리고 항공기 임대 등의 또 관세 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누수를 가지고 어떤 보도에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강대강으로 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좀 변화가 되고 있다. 네. 좀 합의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고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이게 뭐냐면 이 품목 하나하나가 중국이 급한 데예요. 중국이. 이 중국이 이게 꼭 필요한데요. 네. 이 반도체의 부품들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의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 이 항공기 임대 같은 경우도 이미 보잉 거 왕창 샀잖아요. 네. 네. 리스하고 있잖아요. 또는 부품도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항공이 이렇게 자국의 항공 그 기업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데들 면세하고 의료 장비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필요한 의료 장비를 쓰는 게 미국의 의료 장비를 쓰고 있는데 유럽의 의료 장비를 쓰고 있는데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꼭 필요한 부분은 관세 안 매기고. 은근히 그냥 관세 안 매겠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 사실은 미국도 약간 비슷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입장에 트럼프의 얘기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우리 미국의 기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애플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야.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미국은. 미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지금 골치 아픈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이제 힘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중국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거는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하튼 간에 저는 이건 저의 생각인데 그 이제 보도들은 다들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 그러면서 조금씩 풀어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뭐 그 와중에도 3만 원 그냥 단신으로 그냥 가져왔는데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하려고 했던 것들을 아예 취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근데 돼지고기 필요할 건데 아니? 근데 주식이죠, 주식. 네. 다른 데서 뭐 다른 데가 뭐 또 루트를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스페인에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돼지고기 좀 못 먹으면 이제 저 북경오리 먹어야죠. 뭐. 북경오리. 네. 네, 그리고 애플이 미국 안에서 판매된 아이폰이 약 6천만 대 이상이 되는데 전략 인도에서 내년부터는 생산할 것이라는 깜짝 선언을 했다는 파이낸스 타임즈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부 다 이쪽으로 이전해서 이쪽을 사겠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요 내용은 그렇다 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 있게 좀 생각해 볼 내용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애널리스트 중에 크레이코 모펫이라는 요 모펫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애플에 되게 비관적인 보도고서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이 인도로 아이폰 조립 이전은 비현실적이다. 만일 인도로 이전하더라도 부품은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 제한하거나 아니면 인도의 관세 정책이 있어서 관세 문제를 해결되지 못한다. 또 만일 생산 기지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중국 내 반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판매는 되게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이건 미국 얘기하는 거지 중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외국까지 왜 가져왔냐면요. 위의 내용은 미국이 지금 애플이 관세 때문에 이렇게 공방을 좀 변화시키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 또는 비판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비판적인 내용을 부과시키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이 비판적인 내용들이 해소가 돼야지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칩스법 뭐 이거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다 막 이런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아마도 재구성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왔습니다. 칩스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육성법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조금이 있고 R&D 지원이 있고 뭐 세액 공제가 있고 이런데 지금 블룸버그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냐면 이거 폐지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후에서 통과되었고 2026까지 배정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폐지는 못하고 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요 재구성 어떻게 할 거냐 보면은 보조금 지급 시기를 지연시키면서 또는 조건을 재검토하면서 투자를 더 많이 하게끔 유도하려. 요 TSMC가 지금 1,000억 달러 더 투자한 것처럼 네. 그렇게 지금 하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많이 들어오면 세액 공제는 오히려 더 해주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이든식 칩스법이 아닌 트럼프식 칩스법이 새롭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뭐 이게 없어지고 우리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걱정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기차 AMPC. AMPC, 네. 전기차 보조금 주는 네. 거랑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칩스법 네. 이 두 가지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물론 앞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은 상당 부분 수정하는 것이지 그냥 없애고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도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번은 그냥 한국산업연구원에서 미중 AI 경쟁에 따른 중국의 AI 혁신 전략과 우리 산업의 대응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보통 이런 기관에서 나오는 것들은 되게 이론적이긴 한데 네.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상당 부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공감이 됐습니다. 공급 과잉에 처한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을 AI를 통해서 제고했고 중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술 도입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분야는 이미 글로벌 성장했고 점유율을 왕창 높였습니다. 향후에 로봇과 자율주행 바이오에서도 유사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은 지적재산권이나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 가지지 못하는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고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한미 표준 그리고 보안 충족 제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기반을 가지고 미국과 함께 여기서 빨리 우리가 좀 성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좀 어디에 공감이 된 거냐면 중국이 그냥 예전처럼 그냥 막 베껴서 또는 그냥 아주 싸게 보조금 주어서 또는 뭐 더 많은 내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성장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신기술 도입 즉 AI를 통한 신기술 도입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미국과 함께 빨리 도망가지 못하면은 상당 부분 또 어려울 수 있는 분야가 되고 또는 우리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것도 뉴스가 어제 주말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여드리고요. 네. 모건스탠리에서 이거는 사람들이 다 얘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또 온대요? 모건스탠리에서 자주 오네.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반토막 한번 낸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다시 올 초인가 다시 왕창 올렸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근데 이번에 목표 주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메모리에 대한 관세 영향은 빙산과 비슷하다. 메모리 빙산이 온다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윈터 이즈 커밍도 아니고 네. 빙산 이즈 커밍이에요. 관세 이후에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이거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선구매 때문이야. 관세로 인한 공급망 지정한 리스크는 결국은 거시경제에 충격을 주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좋지 않아질 거야. 수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전히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어. 이런 표현을 쓰면서 또 좋지 않은 부정적인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HBM 성장 둔화로 위험에 처해 있지만 거시적 성장 둔화를 견딜 수 있는 기업 그런 데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썼거든요. 아예 제목이 SK하이닉스의 부정적인 뉴스예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진짜 싫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에도 부정적이냐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얘들은 왜 이래? 또는 의심이 돼. 뭐 이런 이제 우리 의견들은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뉴스가 좀 있었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시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뉴스이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들 얘기했던 것들이 여기에 딱 요약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내수가 최악인 이유,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라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내 경제의 내수 부진은 장기 하락 추세로 이미 진입이 되고 있다. 이유는 팬데믹, 인플레 등의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인구, 고용, 산업 등의 구조적 요인이다. 그 이유 설명을 구체적으로 숫자를 써놨습니다. 고령화 및 고령층의 소비 성향 감소가 있는데요. 65세 이상 비중이 2000년도에 7%에서 2024년에 20%, 소비 성향은 81.3%에서 64.6%로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많은 분들이 또 가계 자산에 부동산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가계 자산 중 부동산과 임대보증금 이거 합쳐야겠죠. 가계 자산이죠. 네. 부동산 자산이니까 77.3%. 이걸 보유함으로써 가계 부채가 2022년에 465조 원인데 작년 말에 1927조 원이라는 거거든요.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그냥 전달하겠습니다. 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 근데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네. 예를 들어서 한 3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3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30억을 갖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떤 분이 계세요. 네. 그리고 현직에 있지는 않아. 뭐 연금이나 이런 걸 받고 있어요. 현직에 있지는 않아. 네. 그러면 당연히 소비는 줄 수밖에 없고 네. 또 은행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자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부자야. 부자죠. 자산 부동산 규모는 부자야. 부자인데 네, 부자야. 쓸 돈은 없고. 근데 소비는 없는. 이게 지금 우리의 구조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저만이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말만 계속 하고 있지 어느 누구도 이거를 구조적으로 어느 순간에 이걸 바꿔야 된다 말은 하지만 어떻게 이게 못 건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농담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할아버지보다 연금 할아버지가 훨씬 더 좋다고. 부동산 할아버지는 아무리 부자여도 나한테 용돈을 안 줘. 연금 할아버지는 용돈을 줘. 네. 그러니까 부동산 그걸 사실은 이제 영모기지 같은 거라도 좀 하면 괜찮은데. 그렇죠. 네. 네. 아, 그것도 하긴 대출 받는 기간은 안 되나? 대출 갚는 기간은 아니죠. 남은 금액을 이제 할수 금액이 있나요? 있으니까 할 수 있는데 영모기지를 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잘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저희랑 달라요. 네. 저 그쪽에 끼겠습니다. 그런 쪽에. 네. 저희는 꼭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뭐 꼭 그 자녀한테 꼭 그거를 내가 남겨주고 해야 되나는 생각을 네네. 저는 갖거든요. 아. 근데 뭐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어떻게든 내가 이거 어떻게든 해가지고 내 자녀들한테 아이고야.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단하신 분들이죠, 진짜. 네, 네. 그렇죠. 예.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데 네. 애들 물려주는 게 더 진짜 안 좋은 건데. 뭐 그렇게 그런 논리도 있죠. 예. 아, 이거 물려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모기지 관련해서 항상 얘기할 때마다 쓰는 레퍼토리가 뭐냐면 영모기지를 하셔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 눈치를 보느라고 못 하시잖아요. 하셔라. 왜냐하면 영모기지를 해서 오래오래 사셔야 그 주택 이상의 금액을 받는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그 바람을 갖기 위해서는 영모기지를 하셔라. 별로 안 와닿는. 네, 저는 뭐 별로 안 와닿긴 하는데. 나는 안 와닿는구나. 금액 이상은 아마 못 받을 걸 오지간해서는. 예. 그죠? 그러니까 오래 사셔야죠. 최대한 받으려면 오래 사셔야죠. 한 300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여튼 네. 가능하면 물려주지들 마시고 다 쓰고 가셔라 말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남매가 이제 형 하나 누나 하나인데 사이가 매우 좋아요. 네. 받을 게 없으니까 너무 좋아. 뭐 아빠 엄마 받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 예. 저희 부모님도 사실 주택연금으로 지금 되게 노후를 잘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는 좋습니다. 되게. 받으시는 게 좋죠. 네. 자,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예. 마무리하고 박병창 이사님은 내일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